경제 위기는 언제나 소리 없이 시작된다. 뉴스의 헤드라인이 바뀌기 전, 그래프의 작은 기울기가 달라지는 순간,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평온을 믿고 있을 때다. 환율은 조금씩 흔들리고 부채는 눈에 띄지 않게 불어나며 가장 늦게 무너지는 것은 신뢰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균열을 일으키는 순간 경제는 더 이상 이전의 질서를 유지하지 못한다. 우리는 흔히 경제 붕괴를 하나의 사건처럼 기억한다. 특정 연도, 특정 날짜 혹은 특정 선언. 그러나 실제 붕괴는 훨씬 이전부터 진행된다. 기준금리의 방향이 바뀌고 외환시장에서 자국 통화가 서서히 힘을 잃으며 부동산과 금융자산 가격이 실물 경제와 괴리를 보이기 시작할 때 위기는 이미 작동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언어는 점점 조심스러워지고 시장은 숫자보다 느낌에 반응하기 시작한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한 나라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이자 신뢰의 가격표다. 부채 역시 마찬가지다. 성장의 연료가 될 수 있지만 통제력을 잃는 순간 족쇄로 변한다. 그리고 신뢰는 통계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한 번 흔들리면 금리 인상보다 빠르게 자본을 도망치게 만든다. 이 다큐멘터리는 경제 붕괴의 원인을 감정이나 공포가 아닌 구조로 설명하려 한다. 환율, 부채, 신뢰. 이 세 가지 조건이 어떻게 서로를 증폭시키며 한 국가의 경제 시스템을 시험대에 올리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개인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파고드는지 차분히 따라가 보려 한다. 위기는 예외가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이기 때문이다. 위기의 징조는 항상 이상 신호의 형태로 먼저 나타난다. 시장은 갑작스러운 붕괴보다 미세한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장기 국채의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빠르게 오르기 시작하고 외환 보유액 증가 속도가 둔화되며 신용부도 스와프, 이른바 CDS 프리미엄이 조용히 상승할 때가 그렇다. 이 지표들은 위기가 왔다고 외치지 않는다. 다만 무언가 달라지고 있다고 속삭일 뿐이다. 특히 환율은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신호다. 글로벌 금융 환경이 긴축으로 전환되면 자본은 수익률과 안전을 동시에 찾아 움직인다. 이 과정에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 외화 부채 비중, 외환시장의 유동성 같은 구조적 요소들이 동시에 평가받는다. 환율이 단기간에 급등하지 않더라도 변동성이 커지는 순간 시장은 이미 경계 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부채의 변화 역시 중요한 단서다. 정부 부채, 기업 부채, 가계 부채는 각각 다른 속도로 쌓이지만 위기 국면에서는 한꺼번에 문제로 떠오른다. 특히 금리가 상승하는 환경에서는 과거의 저금리 부채가 갑자기 위험 자산으로 전환된다. 이자 비용이 늘어나고 차환이 어려워지며 연체율이 서서히 고개를 든다. 숫자는 아직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구조는 이미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이때 가장 취약한 것은 기대다. 시장 참여자들이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기 시작하면 소비와 투자는 동시에 위축된다. 기업은 현금을 쌓고 가계는 지출을 미루며 금융기관은 대출 기준을 강화한다. 위기는 아직 현실이 아니지만 경제의 맥박은 분명히 느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 느린 변화가 훗날 급격한 붕괴의 전조가 된다. 경제 충격은 하나의 경로로만 전달되지 않는다. 환율, 부채, 신뢰는 각각 독립된 변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밀어올리는 톱니처럼 맞물려 움직인다. 환율이 먼저 흔들리면 수입 물가는 상승하고 이는 곧바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전이된다.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이라는 선택지에 가까워지고 이 결정은 다시 부채 구조를 압박한다. 금리가 오르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부채의 질이다. 같은 규모의 부채라도 저금리 환경에서는 관리 가능한 자산이었지만 고금리 국면에서는 위험 요인으로 성격이 바뀐다. 기업은 이자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가계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상환 부담을 동시에 떠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연체율과 부실채권 비율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상승 곡선을 그린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부채 부담이 커질수록 경제 주체들은 위험 회피 성향을 강화한다. 소비는 줄고 투자는 보류되며 금융기관은 유동성을 방어적으로 운용한다. 이는 실물 경제의 둔화로 이어지고 성장률 하락은 다시 국가 신용도에 대한 의문을 키운다. 국제 금융시장은 이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자본 유출 압력이 환율을 다시 자극한다. 이 악순환의 마지막 고리는 신뢰다. 숫자가 아니라 심리의 영역에 속한 이 요소는 한번 흔들리면 회복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정부의 재정정책, 중앙은행의 발언, 정치적 안정성까지 모두 신뢰의 재료가 된다. 시장이 통제되고 있다는 확신을 잃는 순간 환율 부채 금리는 더 이상 개별 지표가 아니다. 그들은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며 경제 시스템 전체를 압박하기 시작한다. 이 구조는 낯설지 않다. 우리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동일한 패턴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 목격해왔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특히 한국의 IMF 사태는 환율 부채 신뢰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한 국가를 순식간에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당시 원화 가치는 급격히 하락했고 당이 외채에 의존하던 기업과 금융기관은 외화 유동성 부족에 직면했다. 숫자보다 먼저 무너진 것은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였다. 아르헨티나는 또 다른 방식으로 같은 결말에 도달했다. 고정 환율제에서 정부 부채는 빠르게 증가했고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차입은 반복됐다. 환율은 안정돼 보였지만 그 안정은 신뢰가 유지될 때만 가능했다. 시장이 더 이상 이를 믿지 않자 자본은 급속히 빠져나갔고 환율 통제는 오히려 붕괴를 가속했다. 결과는 디폴트와 급격한 인플레이션이었다. 그리스는 부채의 문제를 보여준다. 유로존이라는 안전망 속에서 금리는 낮았지만 그만큼 재정 규율은 느슨해졌다. 부채 규모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통화 정책의 주권이 없는 국가는 대응 수단을 잃었다. 신뢰가 무너진 후에는 긴축 정책조차 시장을 설득하지 못했고 실업과 사회적 불안이 장기간 이어졌다. 터키와 베네수엘라는 신뢰의 붕괴가 얼마나 빠르게 환율과 물가를 파괴하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의심, 정책 일관성의 상실, 정치적 개입은 통화 가치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다. 이들 사례는 경제 붕괴가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신뢰의 문제임을 분명히 말해준다. 이제 시선을 한국 경제로 돌려본다. 한국은 과거의 위기를 교훈 삼아 외환 보유액을 확충했고 금융 시스템의 규제를 강화해왔다. 겉으로 보기에 한국 경제는 과거보다 훨씬 안정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위기는 언제나 과거와 같은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현재의 위험은 다른 형태로 축적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부채의 위치다. 과거에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외화 부채가 문제였다면 지금은 가계 부채가 경제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주요 선진국 수준을 상회하며 금리 변화에 매우 민감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다는 점은 충격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는 요소다. 환율 역시 중요한 변수다. 글로벌 긴축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겹칠 때 원화는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며 변동성이 확대된다. 원화 약세는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이는 곧 소비자 물가와 금리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행의 선택지는 늘 제한적이다. 물가 안정과 경기 방어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택하면 다른 한쪽이 흔들린다. 신뢰의 문제는 더욱 미묘하다. 국제신용평가사에 등급이 유지된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시장은 숫자보다 방향성을 본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지, 통화 정책의 일관성, 정치 사회적 안정성은 모두 신뢰의 구성 요소다. 한국 경제는 아직 위기에 있지 않다. 그러나 환율, 부채, 신뢰라는 세 조건이 동시에 압박을 받을 경우 과거보다 더 복잡한 형태의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은
위기 국면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경제 시스템이 흔들릴 때 시장은 정책 당국의 의지와 역량을 동시에 평가한다. 특히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과 정부의 재정 운용은 환율 부채 신뢰의 균형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한쪽으로 치우친 선택은 단기 안정은 줄 수 있어도 장기적인 불안을 키울 수 있다. 금리 정책은 대표적인 딜레마다. 물가가 상승하면 금리를 올려야 하고 경기가 둔화되면 금리를 낮춰야 한다. 그러나 부채가 과도하게 쌓인 경제에서는 이 두 선택 모두 위험을 동반한다. 금리 인상은 가계와 기업의 상환 부담을 급격히 키우고 금리 인하는 환율 약세와 자본 유출 압력을 자극한다. 중앙은행의 메시지는 그래서 더욱 중요해진다. 단순한 숫자보다 시장을 설득할 수 있는 방향성이 요구된다. 재정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경기 방어를 위해 지출을 확대하면 단기적인 완충 효과는 생긴다. 그러나 재정 적자가 구조화될 경우 국채 발행 증가와 함께 국가 신용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때 시 DS 프리미엄은 조용히 움직이며 해외 투자자들의 시선을 바꾼다. 재정은 쓰는 것보다 관리하는 방식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위기 대응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지는 순간이다.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시장은 가장 빠르게 신뢰를 거둬들인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위기를 없다고 말하기보다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설명해야 한다. 신뢰는 낙관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 예측 가능성이 유지될 때 환율과 부채는 비로소 통제의 범위 안에 머무를 수 있다. 경제 위기는 것이 지표에서 시작되지만 그 충격은 결국 개인의 삶으로 수렴된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는 즉각 반응하고 생활비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상승한다. 에너지와 식료품처럼 대체가 어려운 품목일수록 체감 물가는 빠르게 높아진다. 숫자로는 몇 퍼센트의 상승일 뿐이지만 가계의 월말 장원은 그보다 훨씬 큰 압박을 받는다. 금리 변화는 더 직접적이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가계는 금리 인상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체감한다.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소비는 줄어들고 이는 자영업과 서비스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질수록 신규 투자와 고용은 보류된다. 이렇게 개인과 기업의 방어적 선택이 모이면 경제 전체의 속도는 급격히 느려진다. 신뢰의 붕괴는 가장 늦게, 그러나 가장 깊게 작용한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 결혼과 출산은 미뤄지고 주택 구매는 관망으로 바뀌며 장기 투자는 단기 현금 보유로 대체된다. 이 변화는 통계에 바로 잡히지 않지만 사회 전반의 활력을 약화시킨다. 위기는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환율 부채 신뢰가 동시에 흔들릴 때 충격은 불균등하게 분배되지만 누구도 완전히 비켜나지 못한다. 그래서 경제 위기를 이해하는 일은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기준을 갖는 일에 가깝다. 숫자 뒤에 있는 현실을 읽지 못하면 대응은 언제나 한 박자 늦어진다. 그렇다면 개인은 이런 구조적 위기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경제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선 일이다. 그러나 자신의 재무 구조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선택이다. 위기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통제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부채 관리다. 금리 변동에 민감한 부채의 비중을 점검해야 한다. 변동금리 대출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 모든 부채를 줄일 수 없다면 최소한 만기 구조와 상환 계획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기는 부채의 총량보다
집중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는 유동성이다. 현금성 자산은 평시에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위기 국면에서는 선택권을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된다.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속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여유는 유동성에서 나온다. 이는 투자 기회를 잡기 위한 준비이기도 하다. 세 번째는 자산의 통화 분산이다. 환율 변동성이 커질수록 자산이 특정 통화에만 묶여있는 구조는 위험해진다. 해외 자산, 외화 예금, 달러 연동 자산 등은 환율 상승기에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을 맞추는 투기가 아니라 구조를 분산하는 전략이다. 개인의 생존 전략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경제 위기의 본질을 이해하고 자신의 위치를 냉정하게 점검하는 것. 그것이 환율 부채 신뢰가 흔들리는 시대에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다. 개인의 대응을 넘어 사회 전체가 선택하는 방향 역시 중요하다. 위기 국면에서 경제는 단순한 시장의 합이 아니라 집단적 판단의 결과로 움직인다. 소비자, 기업, 금융기관이 동시에 움츠러들면 그 자체가 경기 하강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를 흔히 자기실현적 위기라고 부른다. 모두가 불안을 느끼는 순간 불안은 현실이 된다. 이 지점에서 정보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과도한 공포는 판단을 흐리고 근거 없는 낙관은 대응을 늦춘다. 위기 시기에는 자극적인 전망보다 구조적 사실에 집중해야 한다. 금리의 방향, 환율의 변동성, 유동성 공급 여부 같은 핵심 변수들을 차분히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예측하는 능력보다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능력에 가깝다. 기업의 선택도 마찬가지다. 위기 국면에서 무리한 확장보다 재무 건전성 유지가 우선된다. 현금 흐름을 점검하고 차입 구조를 단순화하며 불확실한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는 과정은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선택들이 모여 고용과 생산의 급격한 붕괴를 막는 완충 장치가 된다. 결국 위기의 깊이는 경제 주체들이 얼마나 냉정함을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 환율 부채 신뢰는 외부 충격에 의해 흔들리지만 그 충격을 증폭시키는 것은 내부의 반응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 구조가 다시 안정으로 돌아가기 위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회복의 신호는 어디에서 먼저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위기가 정점을 지나 안정으로 향하는 과정에는 공통된 신호들이 있다. 그것은 급격한 반전이 아니라 지표들의 관계가 다시 정상화되는 순간이다. 환율의 방향성보다 변동성이 먼저 낮아지고 당위 자금 시장에서 금리가 안정되며 금융기관 간 유동성 거래가 원활해진다. 시장은 회복을 선언하지 않는다. 다만 공포의 프리미엄을 조금씩 걷어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의 순서다. 신뢰는 구호로 돌아오지 않는다. 정책의 일관성, 데이터의 투명성, 그리고 예측 가능한 의사결정이 반복될 때 서서히 쌓인다. 중앙은행이 금리 경로에 대해 명확한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정부가 재정 운용의 한계를 분명히 할 때 시장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격에서 제외하기 시작한다. 부채 구조의 재정렬도 핵심이다. 위기 이후의 경제는 이전과 같은 레버리지를 허용하지 않는다. 만기 연장, 차환 구조 개선, 그리고 취약 부문의 질서 있는 정리가 병행될 때 부채는 다시 관리 가능한 범주로 돌아온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미루는 선택이 더 큰 비용을 만든다는 사실은 과거의 사례들이 이미 증명했다. 회복의 초기 국면에서 실물 지표는 여전히 부진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은 한 발 앞서 움직인다. CDS 프리미엄이 하락하고 외국인 자금의 유입과 유출이 균형을 이루기 시작하며
환율이 특정 범위 안에서 안정될 때 위기는 비로소 관리되는 위험으로 전환된다. 경제는 그렇게 조용히 다음 국면으로 이동한다. 그러나 회복은 위기의 단순한 반대말이 아니다. 위기를 통과한 경제는 이전과 다른 질서를 요구받는다. 환율 부채 신뢰의 균형은 과거의 성장 모델로는 유지되기 어렵다. 저금리와 레버리지에 의존한 확장은 한계에 도달했고 경제는 구조적 전환을 요구받는다. 이 전환의 속도와 방향이 회복의 질을 결정한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과제도 여기에 있다. 수출 중심 성장 모델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글로벌 수요 둔화와 공급망 재편은 변수를 늘린다. 환율은 경쟁력의 도구가 아니라 변동성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부채는 성장의 가속기가 아니라 제약 조건으로 작용한다. 이 상황에서 생산성 개선과 산업구조 고도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다. 노동시장과 인구구조 역시 경제의 신뢰와 직결된다. 고령화와 생산 가능 인구 감소는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잠재 성장률을 낮춘다. 이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과 장기 비전은 더욱 중요해진다. 시장은 단기 지표보다 이 문제가 어떻게 관리될 것인지를 본다. 위기 이후의 경제는 더 느릴 수 있다. 그러나 안정적일 수 있다. 환율의 급변이 줄고 부채의 속도가 관리되며 신뢰가 제도 안에서 축적될 때 경제는 다시 확장할 여지를 얻는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위기를 겪은 경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다음 위기는 늦춰질 수도 앞당겨질 수도 있다. 환율 부채 신뢰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과거를 해석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미래의 위험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경제는 항상 새로운 변수에 노출되지만 위기의 작동 방식은 놀라울 만큼 반복적이다. 기술 변화, 지정학적 갈등, 팬데믹과 같은 충격은 형태만 다를 뿐 결국 기존의 취약한 고리를 시험한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다. 분쟁과 제재, 공급망 차질은 환율과 물가를 동시에 자극한다.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무역 수지는 흔들리고 이는 통화 가치에 압박을 준다. 이 과정에서 부채 비율이 높은 경제일수록 대응 여력은 제한된다. 외부 충격이 내부 구조의 약점을 드러내는 순간이다. 금융시장의 속도 역시 위기의 성격을 바꾸고 있다. 과거에는 자본 이동에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자금은 즉각 반응한다. 알고리즘 거래와 글로벌 자본의 동시 움직임은 환율 변동성을 키우고 정책 대응의 시간을 단축시킨다. 위기는 더 빠르게 전개되고 회복은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환경에서 경제의 안정성은 단일 지표로 판단할 수 없다. 낮은 부채 비율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높은 외환 보유액 역시 만능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변수들 사이의 균형이다. 환율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지, 부채가 금리 변화에 견딜 수 있는지, 그리고 정책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는지, 이 세 질문에 동시에 답할 수 있을 때 경제는 위기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경제 다큐멘터리가 반복해서 묻는 질문은 하나다. 이번에는 다를 것인가? 각국은 항상 자신들의 상황이 과거의 위기와 다르다고 말한다. 구조가 개선되었고 제도가 강화되었으며 대응 수단이 늘어났다고 설명한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기는 언제나 다름이 아니라 취약함을 찾아온다.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취약함은 단기 외채와 외환 유동성이었다. 그리스의 취약함은 통화 주권 없는 부채 구조였고 아르헨티나의 취약함은 신뢰에 의존한 환율 제도였다. 터키와 베네수엘라는 정책 신뢰 자체가 문제였다.
각국의 상황은 달랐지만 환율 부채 신뢰 중 하나 이상이 동시에 흔들렸다는 점에서는 같았다. 현재의 한국 경제 역시 과거와 다른 취약함을 안고 있다. 가계부채의 규모, 부동산 자산 의존도, 그리고 글로벌 금융 환경에 대한 민감도는 새로운 변수다. 이것은 당장의 위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충격이 발생했을 때 어디에서 균열이 시작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에 가깝다. 중요한 것은 이 취약함을 인정하는 태도다. 위기를 부정하는 순간 대응은 늦어진다. 반대로 위험을 과장하면 불필요한 공포가 확산된다. 균형 잡힌 인식은 가장 어려운 선택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기도 하다. 경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미래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능성 속에서 준비하는 일이다. 경제 위기의 서사는 종종 숫자와 제도에 머무르지만 그 본질은 사회의 선택에 있다. 환율 부채 신뢰는 기술적인 변수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정치적 결정과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 어느 수준의 부채를 감내할 것인지, 환율 변동을 얼마나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정책 실패에 대해 어떤 책임 구조를 가질 것인지가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신뢰는 제도적 자산이다. 법과 규칙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정책 실패가 투명하게 설명되며 수정이 가능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신뢰는 유지된다. 반대로 단기 성과를 위해 규칙이 흔들리면 시장은 가장 먼저 그 변화를 가격에 반영한다. 신뢰는 쌓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한순간이면 충분하다. 사회적 갈등 역시 경제의 안정성과 무관하지 않다. 위기 국면에서 분배 갈등이 격화되면 정책의 선택지는 더 좁아진다. 재정 지출을 늘리면 부담은 미래 세대로 넘어가고 긴축을 선택하면 현재의 고통이 커진다. 이때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면 어떤 선택도 신뢰를 얻기 어렵다. 경제 붕괴는 단지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의사결정 구조의 시험이다. 환율과 부채는 결과로 나타나고 신뢰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이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사회는 위기를 완화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회는 같은 충격에도 더 큰 상처를 입는다. 경제의 안정은 결국 제도와 선택에 축적된 결과다. 위기의 국면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 있다. 지금은 위기인가? 아니면 과도한 걱정인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은 없다. 경제 위기는 선언으로 시작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위기와 비위기를 가르는 경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것은 충격이 발생했을 때 시스템이 이를 흡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다. 환율이 일시적으로 급등하더라도 외환 시장의 유동성이 유지되고 중앙은행의 개입 여력이 신뢰를 얻는다면 충격은 제한된다. 부채 역시 마찬가지다. 규모가 크더라도 만기 구조가 분산되어 있고 상환 능력이 뒷받침된다면 위기로 전환되지 않는다. 결국 문제는 단일 지표의 수준이 아니라 조합이다. 이 지점에서 위기 민감도라는 개념이 중요해진다. 같은 외부 충격이라도 어떤 경제는 크게 흔들리고 어떤 경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응한다. 그 차이는 평시의 선택에서 만들어진다. 부채를 늘릴 때 어떤 조건으로 늘렸는지, 환율 변동을 어떤 철학으로 관리해 왔는지, 그리고 정책 신뢰를 어떻게 쌓아왔는지가 누적된 결과다. 개인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 같은 금리 인상에도 누군가는 견디고 누군가는 바로 타격을 받는다. 자산과 부채의 구조, 소득의 안정성, 그리고 유동성의 확보 여부가 충격 흡수력을 결정한다. 위기를 구분짓는 기준은 공포가 아니라 구조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경제 뉴스는 더 이상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해석 가능한 정보로 바뀐다. 경제 위기의 또 다른 특징은 동시에 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환율,
부채, 신뢰는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며 서로 다른 집단에 먼저 영향을 준다. 환율 변동은 수입업체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먼저 타격을 주고, 금리와 부채 문제는 차입 비중이 높은 가계와 기업에 직격한다. 신뢰의 흔들림은 가장 늦게 나타나지만 가장 넓게 퍼진다. 이 비동시성은 위기의 인식을 어렵게 만든다. 어떤 집단은 이미 고통을 겪고 있는데 다른 집단은 아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 그 결과 사회 전체의 위기인식은 분열된다. 아직 괜찮다는 말과 이미 늦었다는 말이 동시에 등장한다. 정책 대응이 어려워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타이밍은 매우 짧다. 금융시장은 이 간극을 빠르게 이용한다. 특정 부문에서 문제가 감지되면 자본은 그 취약점을 확대 해석한다. CDS 프리미엄이 오르고 장당히 금리차가 벌어지며 외환시장의 거래 비용이 상승한다. 이는 실물 경제보다 먼저 움직이는 경고음이다. 문제는 이 신호가 일반 경제 주체에게는 쉽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위기는 종종 갑자기 발생한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분리된 신호들이 동시에 수면 위로 떠오른 결과다. 환율 부채 신뢰는 각자 다른 경로를 거쳐 움직이지만 일정 지점에서 만나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된다. 그 순간 경제는 더 이상 부분의 합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반응하기 시작한다. 이 지점에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간다. 경제 붕괴는 피할 수 없는가? 역사는 완전한 회피가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지만 그 깊이와 비용은 충분히 조절 가능하다는 사실도 함께 증명한다. 차이는 준비의 정도에서 나온다. 위기는 예측이 아니라 대비의 문제다. 대비의 핵심은 복원력이다. 환율이 흔들릴 때 이를 흡수할 외환시장의 깊이, 부채가 압박을 받을 때 완충 역할을 할 금융 시스템, 그리고 정책 변화에도 유지되는 신뢰의 기반. 이 세 가지가 갖춰진 경제는 충격을 받아도 붕괴로 이어지지 않는다. 대신 조정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복원력은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평시의 규율, 불편한 선택, 그리고 과잉을 경계하는 태도가 누적되어 형성된다. 위기 직전에 갑자기 규제를 강화하거나 재정을 조정한다고 나서라서 신뢰가 생기지는 않는다. 시장은 과거의 행동을 기억한다. 신뢰는 선언이 아니라 기록의 합이다. 개인 역시 복원력을 가질 수 있다. 안정적인 소득 구조, 과도하지 않은 부채, 그리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 이는 수익률을 낮출 수 있지만 생존 확률을 높인다. 경제 위기는 모두에게 동일한 충격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대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는 위기 이후 더욱 크게 벌어진다. 결국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다음 충격을 견딜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경제 위기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두 가지 극단이 존재한다. 하나는 모든 하락을 붕괴로 해석하는 공포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경고를 소음으로 치부하는 안일함이다. 그러나 실제 경제는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움직인다. 위기는 항상 가능하지만 동시에 항상 관리의 대상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일이다. 환율 부채 신뢰는 각각 독립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 환율 안정만을 목표로 금리를 조정하면 부채가 흔들리고,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완화 정책을 택하면 환율과 신뢰가 압박을 받는다. 이 상호 충돌 속에서 정책 당국은 최적해가 아닌 차선을 선택한다. 경제 운영이란 늘 손실을 최소화하는 과정에 가깝다. 시장은 이 현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완벽한 정책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일관성과 설명 가능성을 본다. 왜 이 선택을 했는지,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한다. 신뢰는 바로 이 설명의 연속성에서 형성된다. 침묵이나 모호함은 가장 비싼 비용을 초래한다. 이 점에서 경제 위기는 커뮤니케이션의 위기이기도 하다. 숫자보다 말이 먼저 오해를 만들고 오해는 행동을 바꾼다. 환율 부채 신뢰는 결국 인간의 판단과 기대를 통해 증폭되거나 완화된다. 위기를 관리한다는 것은 지표를 관리하는 동시에 기대를 관리하는 일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 위기는 사회에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어떤 성장을 선택해 왔는가? 그리고 그 성장의 비용은 누구에게 배분되었는가? 부채는 미래의 소득을 앞당겨 사용하는 선택이고, 환율은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반영한다. 신뢰는 이 모든 선택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다는 믿음에서 나온다. 위기 이후 사회가 겪는 변화는 단순한 경기 회복이 아니다. 가치관의 이동이 뒤따른다. 과도한 레버리지에 대한 경계, 안정성에 대한 재평가, 그리고 속도보다 지속성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성장률을 낮출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스템의 붕괴 가능성을 줄인다. 한국 사회 역시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빠른 성장의 경험은 강력한 자산이지만 동시에 위험을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기억이기도 하다.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성공이 만들어낸 구조를 점검할 때 다음 위기를 늦출 수 있다. 경제는 자연재해가 아니다. 인간의 선택이 축적된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도 가능하다. 환율, 부채 신뢰의 균형은 기술적 문제이기 이전에 어떤 경제를 원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문제다. 이 합의가 명확할수록 위기의 비용은 줄어든다. 경제 붕괴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재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된다. 환율이 신호를 보내고 부채가 압력을 쌓으며 신뢰가 조용히 이탈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맞물릴 때 우리는 그것을 위기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 과정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다. 이 다큐멘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위기를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라는 것이다. 숫자를 공포의 언어가 아니라 구조의 언어로 읽을 때 경제는 더 이상 막연한 불안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해석 가능한 시스템이 된다. 개인에게 경제 이해는 생존 전략이다. 국가에게는 선택의 기준이다. 환율 부채 신뢰는 피할 수 없는 변수지만 무력한 운명은 아니다.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이며 준비할 수 있는 위험이다. 경제는 항상 불안전하다. 그러나 불안전함을 인식하는 사회는 붕괴보다 조정을 선택할 수 있다. 위기는 끝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다. 우리가 그 신호를 읽을 수 있다면 경제는 무너지기보다 다시 균형을 향해 움직일 수 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